오늘도 아침 8시부터 임수환 회장님이 저보다 먼저 저희 회사 마당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한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운동하시면서 하셔서 많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시네요. 잠깐만요. 먼저 우리 정여진 사무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메모해드렸는데 그거를 멋지게 블로그로 또 쇼츠로 릴스로 이렇게 작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뭐 완벽한 디자인 컨셉 감사드리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 포인트가 제가 자동차 이쪽 계통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리 그 정비업계 사장님들의 어떤 메시지가 포인트를 조금 한번 더 교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정비업계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항상 기름을 만지고 있어요, 손에. 그 다음에 기계 엔진을 만지고 전기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름 장갑에 찌들어져 있고, 늘 기름때 묻은 장갑과 작업복, 그다가 항상 옆에 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품을 뜯어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생각과 몸을 동시에 쓰는 직업입니다, 정비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으로 돌려서 살아가는 분들은 약간 돌려서 하는 걸 좋아해요. 아주 고상한 표현도 좋고 멋지게 품이 있는 걸 좋아하세요, 보통 인문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 정비는 또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하고, 근데 정비 쪽은 머리도 써야 되고 손발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다음에 또 먹고 사는데 또 크게 고민이 없어요. 손 쓰면서 머리 쓰니까 동시에 쓰니까. 그러니까 뭐 다들 똑같이 생각이 딱 단순해요. 아유, 그거 돈 얼마 더 벌 수 있어요 하면은 돈으로 환산해서 자기가 가능한 돈인지 아닌지, 돈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요즘 카센터 좀 하신다 하면은 1, 2천만 원 좀 쉽게 버세요. 다 끼내고도. 몸과 머리를 같이 쓰는 분들은, 그러니까 뭐 1, 2천만 원 수월하게 버는데 그 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도 신경도 안 써요. 더 이상 욕심도 크게 없고. 근데 이분들이 어떤 정비업계를 끌어가는 주도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목소리가 한 번에 끄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다들 사업을 키우거나 장사를 확대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빌딩 사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분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혹합니다. 현재보다 좀 더 편하게 더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나와 직접적인 게 아니면은 크게 관심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지고 제가 사전 테스트로 어제 제가 7,000명한테 카톡을 보내봤어요. 뭘 하면은 건강이라는 메시지로 제가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그저께 영상을 찍어가지고 7,000명 중에 카톡을 읽어보는 분이 4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직설적 메시지가 가도 그분들이 그거마저도 안 읽어봐요. 우리가 보통 기대할 때는 내가 핸드폰으로 직접 카톡을 탁 던졌으면은 그분의 건강이라는 단어, 환경관리라는 단어에 7,000명 중에 450명이 오더란 얘기예요. 그게 현재 우리가 공략해 나가야 될 마케팅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야지만은 제가 한 7,000명 중에 한 100여 명이 올 수 있느냐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제가 던진 메시지를 가지고 2, 30명만 모으면은 또 각각 우리 환경연합에서 좋은 취지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들한테, 지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에다가 한 5명에서 10명씩만 모으면은 뭐 100명은 가볍게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환경연합이 어떻게 보면은 부산, 그다음에 영남이공대, 부산과기대 교수님이 하고 폴리텍 임시학 교수님이 이렇게 합류해 주면서 어떠한 큰 기초가 확립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희의 튼튼한 기초 기반 하에서 사업은 뭐 그림만 잘 그리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 그 튼튼한 기초 기반을 그냥 우리끼리만 나누고 있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쨌든 대한민국 모든 정비사들한테 자랑질을 해보고 싶었죠. 자랑질. 야, 우리 정비업계도 희망이 있다라는 자랑질을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 자랑질 할 수 있는 채널이 그 오토살롱 거기밖에 없어요. 요즘 카테크 책, 카포스 책 광고비 해봤자 저희가 1년에 한 달에 참 한 1, 200만 원씩 광고비 아무리 해봤자 저는 한 통이 안 옵니다. 광고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그 나름대로도 어떤 관계자들이 조금 한 곳에 결집할 수 있는 채널은 오직 오토살롱 하나. 네. 거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업자들끼리만 조금 모여요. 네, 관계자들끼리만 좀 모이고 외부에서 사람이 거의 안 옵니다.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죠. 가장 지금 침울해 있을 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딱 던지는 순간 그 자리에 사람은 몰리게 되죠. 그 자리에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벤트 기획을 많이 해봤죠. 교육 이벤트, 자동차 정비업계 쪽에 교육 메시지 이벤트를 많이 해보니까 자동차 쪽은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정비업에 계신 분들의 특성은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비 차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 다양한 기술이 결집돼 있잖아요. 이 결집돼 있다 보니까 뭐 어떤 하나하나를 정비사들이 자기 주관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협동조합 먼저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자기 혼자는 도저히 자기가 잘하는 거 한 파트 외에는 확대해서 결정을 못해요. 아예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 친구 정보를 많이 알아요. 주위 사람들. 그래서 누가 결정했다 하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간다. 그쪽에. 그 분야는 저 사람 따라가고, 여기 사람은 이 사람이 따라가고, 저 사람 따라가고. 그래서 의지해서 가는 어떤 정비업, 그 어떤 엔지니어들의 그 근본적인 특성. 그게 삶의 경쟁력이고 삶의 테크닉이죠. 가장 큰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정비 공장 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판단이 거의 없습니다. 지적 기준에 대한 산정이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왜? 너무 많은 복잡 다양한 일들이 중첩돼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너무가 똑똑하니까 잘하니까 가 하면은 걔만 따라가면 돼. 이런 개념입니다. 거의 다. 그래서 조금 색다른 개념의 시장 구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바람몰이라고 하죠. 생각보다 쉽습니다. 바람몰이가. 그 분야별로 리더인 분들이 어떤 중심만 잡아주면은 이제 잘 따라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우리 교수님들을 좀 모셔서 제가 천군만마를 이 조직이 얻은 듯한 것 자체는 교수님들이 많은 학생을 배출하면서 교수님들의 장점을 그 배운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나름 그 조직에서 나가가지고 그래도 한 목소리 하는 제자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수님들의 제자들이면은 그 중에서 똑똑했던 애들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한 목소리들을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전파 돼가지고 그냥 단체를 끌고 몰려오는 그런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만큼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냥 몸이 집안의 가장이 어른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게 다르듯이 우리 업계에서만큼은
자동차 정비업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교수님들이 가장 큰 어른이시고 어떤 구름대처럼 정비사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딱 양떼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떼몰이. 그렇게 시장을 움직인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가지죠. 유튜브 채널로 전국에다가 보내는 거,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근데 뭐 지금 임 교수님하고 임 회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권영신 박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중고차, 고품질 중고차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금 도장입니다. 판금 도장. 그래야지만은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좋은 품질이 어떤 판금 도장이 됐느냐, 그 다음에 엔진이 튼튼하느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모 부품들의 결합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학교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데서 좀 놓치고 있는 게 판금하고 도장 부분이 조금 영역이 놓치고 있고, 근데 그 시장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게 모든 정비 공장들이 판금 도장을 가지고 생계 유지의 기본 어떤 구조죠. 그 다음에 칼센터들은 엔진 정비가 기본 구조. 그래서 지금까지 엔진, 그 다음에 판금 도장, 이 부분이 결합돼야지만 정비 공장의 인력들과 카센터의 인력들이 같이 매칭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짧은 기간에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제공받은 시간이 1시간 10시, 그게 10시에 오픈이기 때문에 10시 제가 20분이라고 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해야지만 출입문을 10시에 개방해 주니까 사람들이 10시 10분에 들어와서 앉을 수도 있어요, 자리에. 그렇지만은 이 옆에서 웅성웅성하고 뭐 전시장 있는데 한 바퀴 둘러는 보고 싶어요, 다들 기본적으로. 그러면 10시에 오픈해서 들어와 가지고 한 30분 동안 한 바퀴 돌면은 뭐가 있는 거구나는 다 캐치합니다. 이 약삭 빠르거든요, 정비공장 사장이나 카센터 사장들이. 하고 한 바퀴 돌고 좌석에 착석하는 데까지 별 볼 일 없네, 볼 게 없네 하면서 좌석에 앉는 자리까지 이제 한 10시 30분이 됩니다. 그러면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12시 30분까지 최대한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들이 한두 분이 더 해가지고, 저는 이제 기초 설명, 그러니까 임 회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임 회장님하고 뭐 좋으면은 이호근 교수님을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 한 5분씩이나 10분씩 해주시면은 한 1, 20분 금방 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영상 올라와서 꼭 이제 그동안 보내드렸던 영상 한 2편에 대해 가지고 요약만 해가지고 뭐 영상 다 보고 오시라고 하셨으니까 보시고 오시든 안 보시고 오시든 거기서 요약해가지고 한 10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만큼 비전적으로 어떠한 미래 전략산업이 자동차 수렵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훅 해서 한 20분에서 30분이 가버립니다. 한 20, 30분이. 그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11시부터 임치학 교수님이 중고차 지금 진단평가의 문제점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진단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더 하겠다. 엔진 부분을 더 가미시키고 판금 도장 부분을 더 가미시키고 뭐 이런 부분을 더 하겠다 라고 지금 한 30분 해주시면은 11시 30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의 받아서 권 박사가 와가지고 판금 도장의 문제점이 그게 크게 각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를 더 하게 되면은 이제 12시가 되고요. 12시에서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점심시간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르르 몰려다니고 11시 30분까지는 전시장에서는 그냥 같이 사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지금 한 30분 정도를 더 끌어주시면은 진짜 감사하겠고요. 굳이 30분 정도를 더한 설명에 뭐 학교 홍보도 좋고 자동차 미래에 대해서도 좋고 어떤 얘기도 좋고 그분들은 일산이라는 그 자리에 오기 때문에 새벽밥 먹고 와요.
그 다음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달려옵니다. 어떤 분은 와서 숙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는 그 하루의 가치가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자기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판단하면 이분들은 12시 아니라 1시, 2시, 3시, 4시, 5시까지도 자리를 안 뜨고 엉덩이 딱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 그냥 우르르 다 빠집니다. 제가 수많은 세미나를 진행해 보면서 어떤 분은 8시간에서 9시간, 10시간을 단 한 사람도 엉덩이를 안 띄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교육도 많이 해봤고요. 1시간에서 한 30분 돼서 철학적인 얘기에 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우르르 다 빠져가지고 한 150명, 200명 했다가 다 빠져가지고 뭐 진짜 예의범절 발언 갈 데 없는 분들 한 1, 20명 앉아가지고 교육을 마무리하는 교육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은 어떤 짧고 심플하다고 하지만 또 이분들이 짧고 심플한 교육을 받을 만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늘어나는 거는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보낼 테고 근데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만 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즘은 영상이 좋으니까 저희가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내드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나시는 교수님 한 분이 더 한 30분 정도 미래 자동차도 좋고 전기 자동차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기본 컨셉이고 이제 정혜진 사무국장님은 그날 있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끔 좀 확대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제가 뭐 20, 30명 정도에서 많으면 한 50명 정도까지는 사람을 목격하는데 예약 받은 인원의 한 70%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현재 한 70석 정도의 앉은 테이블이 있는 의자가 한 60, 70석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공간에 의자를 하면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가야 갈 수가 있대요. 100명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 실시간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어폰 꽂고 전시장 돌아다니면서 이어폰 꽂고도 거기서 세미나 하고 있는 얘기를 그 안에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인원의 제한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어떤 우리가 좋은 취지의 세미나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이런 방향에서 모여서 같이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웅성웅성한 인원이 한 100여 명만 되면은 난리가 납니다. 다들 그냥 양떼가 쫓아가듯이 그냥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가 있는가. 그래서 참 표현이 진짜 안 좋은데요. 사람을 그렇게 좀 움직이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또 임수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폐차장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저는 폐차장은 내가 말도 꺼내지 말아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왜 폐차장 많이 안 다녀봤겠어요. 제가 엔진 시뮬레이터 만드느라고 웬만한 폐차장이랑 가가지고 폐차장 구조 다 보고 엔진 사가지고 막 다 드리고 폐차장 수도 없이 갔는데 저 그런 사업 구조상 너무 어려운 사업이다. 현 시대에 폐차 지금 우리나라 폐차가 나오면 차 돌돌 말아가지고 외국 가서 분해하는 게 싸게 치지 한국에서 뭐 고품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마이애미 해가지고 뭐 반반 쪼가리 요즘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제네레다나 이렇게 이제 알루미늄이 비싼 금속 재질이 많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좋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저는 잔존물 장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잔존물이거든요. 그래 나머지 찌끄러기 가지고 잔존물 가지고 먹고 사는 시장인데 지금은 자동차를 폐차시키면은 잔존물의 가치보다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가요. 잔존물의 가치보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 극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시길래 사실상 제가 전기차를 우리 어떤 교수님보다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들보다도
제가 카이스트에 2007년도에 들어가 있을 때 이주장 교수님께서 이제 전자 로봇공학과 쪽에서 이주장 교수님께서 야, 앞으로는 전기차가 갈 거니까 내가 다니는데 네가 같이 세미나에 같이 나하고 같이 다녀. 발이라도 담거나.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떤 포럼을 좀 많이 다니다가 진도에 포기를 먹었어요. 일론 머스크 때문에 갑자기 전기차가 붐이 일면서 그때 어떠한 제가 들었던 지식을 기반으로 꾸준하게 그 뉴스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의 꾸준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금 많이 전기차 활동하시는 분들보다 나름대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영역을 분석하고 제가 한 3년 전에 넘었죠. 3년이 넘고 한 4, 5년 됐네. 하는 전에 전기차 쪽에서는 할 사업이 폐차 사업밖에 없겠다. 폐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던 제가 전기차는 폐차장 해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해먹고 살 게 없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폐차장은 환경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경 기능사 자격증 하나 땄습니다. 그리고 폐차장을 보려고 폐차장도 인수를 하던 하나를 만들어 보려고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 쫓아다니는 과정에 제가 서울에서 30만 원짜리 4시간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산업기술원에서 매일경제신문에 이렇게 뜨는데 이번 세미나는 30만 원인데 어떤 유상 세미나입니다 하고 광고가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30만 원을 내고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어떤 있었던 한 5종류인가 6종류 정도의 어떤 그동안 경험이 있었던 분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뭐 국가의 어떤 30만 원짜리니까 대표적인 분들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 연구기관의 대표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실증 사업에 하셨던 어떤 업체들을 모셔다가 그 얘기를 제가 디지털 단지 어디 가가지고 하루 듣고 왔어요. 듣고 오면서 아이고 이거 포기, 이것마저도 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갈 길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또 에너지 연구원에서 또 제가 연계가 돼가지고 애기원이라고 하죠. 전기차 배터리 팀에서 이제 또 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할 게 없다 라고 했다가 제가 우리 지난 그 모임 때 언뜻 지나가면서 자원 재생이 재생보다 재생을 하기 위한 처리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 환경 오염하고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제시했던 이야기가 맞는데, 내가 그 당시 컨셉 잡아서 말씀드렸던 게 맞는데 라고 해서 요즘 그 연구원 박사님들하고 지난주에도 동일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나눴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서두가 너무 길어서 진짜 죄송스럽고요. 전기차 제가 전기 발전 보통 태양광이죠. 제가 공장을 2개 가지고 있는데요. 1공장에 제가 93kW, 보통 100kW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요. 2공장에 금산공장인데 제가 640kW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얘는 5년을 운영했고요. 얘는 4년을 운영했습니다. 만 5년을, 만 4년을. 소위 말로 요 2개를 합쳐가지고 이 100만 킬로와트라는 발전량을 제가 생산을 합니다. 총 누적이 1년에. 이 100만 킬로와트 칼로리라고 하면은 그 코로나 시기 때, 우크라이나 전쟁 막 터지고는 1킬로와트에 280원 정도의 수익이 왔었습니다. 2억 8천 벌었다는 얘기죠. 1년에. 투자비 하나, 투자는 다 됐죠.
그러니까 3년, 4년 만에 이제 원금 회수가 제가 투자비를 100%다 했었죠. 그래서 세상에 태양광만큼 좋은 사업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금은 이제 한 230원 정도 나옵니다. 지금 총 수익이 REC라는 거하고 REC에서 뭐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죠. 표현을 탄소 배출권 수익하고 S&P 전기해서 파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하루가 해가 어떻게 뜨냐가에 따라 가지고 하루 10만원 버는 날부터 120만원 버는 날까지 날짜가 나와요. 하루 어떤 날은 가만히 앉아서 해만 뜨면은 100만원씩 벌고요. 막 장마가 막 내리면은 10만원도 못 버는 날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태양광의 어떠한 역학적 관계만 고민을 합니다. 태양광의 역학적 관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이 오죠. 자, 태양광이 표현 기가 막힌 스마트 그리드 해가지고 분산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가 막힌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이디어가. 그런데 뭐 나오는데 태양광의 특성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제로입니다. 아예 제로입니다. 0 발전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11시에서 2시까지 이렇게 피크가 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제로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가 지면은. 그러면은 늘상 이런 어떤 발전량이 뭐 이렇게 이런 발전량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가. 그런데 태양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이 시간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어요. 발전량이 예측이 비가 오고 장마에 한참 떨어지면은 여기가 우리가 피크 대비 저희가 740kW 하면 저희 회사에 최대 나올 때가 70 몇 프로 정도 80%는 한 560kW까지 출력이 나오거든요. 최대. 그런데 먹구름이 꽉 끼잖아요. 먹구름이 꽉 끼면은 50밖에 안 나올 때 있어요, 출력이. 그러면 이 먹구름에 따라 가지고 이 출력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이걸 뭘로 상쇄할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올 봄에 2025년도 봄에는 수시로 발전을 중단하래요.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토요일, 일요일 날 날이 맑으면 그날 한 100만 원 벌거든요. 봄에 발전량이 많아가지고 날씨도 길어가지고 100만 원 버는데 수시로 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은 발전기를 내려요. 태양광은.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내리면 그날 뭐 보통 언제 누리냐면 10시부터 한 3시간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에 이 시간에 요 시간만 살려줘요. 필요 없는 시간에만 발전량이 없는 시간에만. 그럼 돈 되는 시간에만 가서 태양광 발전기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발전기가 어디 있어요? 좀 대전 대도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공단 옆에. 여기까지 지금 중단을 시켜버리는 상황이에요. 왜? 이게 출력의 피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태양광은 나라가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난리를 치겨도 지속성이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정책하는 이재명이 할아버지가 하더라도 블랙다운 생기는데 무슨 방법으로 태양광을 계속 가져갑니까? 방법이 없어요. 대도시 옆에도 이런데 저 전라도에서 전력선 끌어가지 않는다고 소화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괜히 하자고 하니까 우회가지고 그냥 기분 맞춰주는 거지 돌아서서 몇 개월 뒤면 태양광 안 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태양광이 진짜 좋습니다. 출력도 좋고 너무나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저께도 이것 때문에 연구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야 이거는 제가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데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들은
기초공학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야 된답니다. 자원 재활용이나 재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 연구 주제로 자기들이 삼을 수가 없대요.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좀 더 진짜 좋은 아이디어고 진짜 좋은 생각이시니까 이 부분을 자원 재활용 쪽으로 해가지고 환경부하고 한번 어떤 연구개발의 방향 정책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만난 거는 어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연구하는 그 전문 박사, LG에서 이제 배터리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셀단위 진단 요소기술, 셀다리 진단의 요소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원하고 이제 여기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또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 연구원까지는 사장님 이거 기가 막힙니다 라고 하고 내려갔는데 그저께 다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높이 깊이가 큰 프로젝트를 올해도 한 500억짜리 프로젝트를 기획한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만은 우리 연구원 컨셉들에서 통과되기가 밑에서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연구원 컨셉은 기초공학을 전문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 받아들이기가 통과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으로 자원 재생, 재활용 이쪽하고의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안 그래도 영상을 하나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폐배터리가 지금 자원 재생을 시켜야 됩니다. 분쇄해서 쓰려고 했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재사용했는데 먼저 우리 교수님들이 셀 이식, 그렇죠? 네, 그거는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회사에서 셀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절대 연구원에서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국의 BYD 셀을 하고 그 자동차 진단기를 만드는 중국 런치사에서는 우리가 진단기 그 내부 정보를 그 범용 진단기가 빼내듯이 현대 그렇게 빼서 지금 진단기에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 진단에 대해서. 런치에서 현대차를 진단하면은 그 전기차의 배터리 셀 정보를 런치 진단기에서도 어떠한 끌어다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들 교수님들 아실 거예요. 세인이라는 것도 전기차 셀 배터리 진단 발란싱 하는 분은 그 진단기를 중국 런치사에서 런치 자회사 개념에서 가져와 가지고 국내 학교에 대다수 지금 학교에 공급하고 계시죠. 그래서 김상 교사님하고 저하고 또 오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런치 진단기 자기가 발란싱 테스트기 자체를 하고 몇 가지 아이템을 전기차 관련 아이템을 제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찾아와 가지고 그 아이템들을 우리 자동차 환경 연합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저께도 와가지고 한 서너 시간 동안 같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란스 테스트 가지고도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환경연합이나 제가 동참해서 하면은 자기가 에이전트 가지고 지금 중국서 가져오는 거나 고시의 장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먼저 아마 부산 그 과기대에서는 고시 전용센터 27억인가 투자해가지고 얼마 전에 폐기물 3천만 원 받고 어떤 모든 설비를 어떤 폐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센터 운영에 어려움도 있었던 걸로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장비 선택을 한번 잘못하고 센터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은 사업이 전체가 망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간단합니다. 보통 제가 아이오닉 5를 타고 있는데요. 이게 70kW입니다. 보통 이 자동차는 70kW를 타고 나면은 70% 정도 남으면은 수명을 다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든지
주행거리가 30%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죠? 뭐 어떤 상황을 제죠. 그럼 77에 49, 49kW 정도가 남으면 40에서 50kW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인데 버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폐차하려고 했었던 거는, 그래 49kW 아이오닉 2대를 폐차하면은 40에 또 50짜리고 80에서 100kW짜리 ESS를 만들 수 있다. 결론이 난다. 80에서 100kW ESS를 만들어 놓으면은 70kW 세 차를 한 번에 다 충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펫배터리 둘에 가지고 세 차 한 대씩을 충전할 수 있는 ESS를 만들면 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셀이 하나 있으면은 먼저 세미나에서 가장 큰 게 고정술입니다. 고정입니다. 그 다음에 PL법이 있죠. 재정물 배상 책임 보험. 그래서 보정 수리 기간이 딱 지난 순간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거 폐차 부품이니까 배터리니까 폐차 부품만을 가지고, 배터리 부품 가격만 가지고는 이거 버리면 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리면 내 끝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재 확산입니다. 운이 나빠가지고 펫배터리를 보관해서 사용하다가 내가 셀을 교체해가지고 쓰다가 거기서 발화가 돼서 화재가 옆에 건물로 번지다거나 옆에 차 몇 대로 번진다거나 했을 거예요. 확산 배상 책임은 누가 지냐는 얘기죠. 화재가 확산이 되는 순간 주위에서 화재와 아무도 판사는 모릅니다. 공학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할 사람이 없어요. 확산되는 순간 뭐냐면은 이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 가지고 기준으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재산 가진 사람한테. 책임의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재가 확산됐을 때 재산 많은, 그와 책임 소재가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재산 많은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판사는 재산 많은 사람 손을 들어준 게 아니에요. 피해에 입고 지금 피해를 입은 사람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은 재산 많은 사람 변호사비를 사가지고 다 방어해야 됩니다. 방어하다도 방어가 안 되면은 내 재산으로 이걸 물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머지 없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민사의 확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는 얘기죠.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셀을 대가지고 이쪽에 옮긴다거나, 요 배터리를 가지고 다른 쪽에서 재생산한다거나, 아니면은 제공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에 가공이나 변경이나 손을 딱 대는 순간, 아무도 안 돼요. 제가 카이스트라는 연구소에 들어가는 거, 제가 전문대 나와가지고 야간대 나와가지고 이게 현장에서 카센터 다녔는데, 카센터가 저를 카이스트에서 저를 그 핵심 연구소에 저를 채용했을 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GPS를 많이 달고 다녔거든요. 위치 추적 많이 달고 다녔. GPS가 초기죠. 현대자동차가 GPS는 배터리 전선 2대 따서 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동차에서 배터리 2손 빼가지고 GPS 연결해가지고 가동시키는 거. 그 다음에 문짝 한 번씩 열어주고 빼하는 거. 도락. 그런데 이 GPS라는 거를 달았다는 그 전선 2수 해가지고 내가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고정 수리만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수리든
고정수리 이상 있다고 하면은 자기들이 한 거에서 조그마한 거 손 하나 살짝 걸친 것만 있으면은 얘 때문에 고장 났을 수도 된다고 개핑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끝마다 가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쪽 사업을. 왜? 자동차 보증 수리를 안 해줘 버리니까. 자, 우리가 셀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 가공을 하든가 진단하고 수리를 하는 순간, 현대 자동차에서 모비스나 또는 뭐 배터리 LG 이노텍에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손을 대는 순간 자기들은 손을 댔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서 발뺌을 딱 합니다. 그래서 팩으로 되어 있는 그 모듈 자체에는 손을 대수도 안 되고 댈 수도 없고 사업성 자체가 없습니다.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좋습니다. 학습도 좋고 기능도. 그러니까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재산이 자기가 축적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옆에서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떠한 관계를 아시는 분은 아무도 손도 안 대요. 피해의 확대 재산성 확장성 때문에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에너지 연구원에서도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이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작사가 제공한 모듈 자체를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재사용을 해야 된다. 수리 할 수 있죠. 비싸니까. 수리하더라도 위험 소재 확산에서로부터 피해가야 된다. 피해 확산. 자, 그래서 아마 그렇게 기겁을 했는데 중국의 BYD에서 뭐 쓰는 거라고 우리 서울 뭐 무슨 대학교에다가 세인 김상규 사장님께서 수입해가지고 준 배터리 보관함이 제 사진에 쭉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단체 카톡에. 여기다가 뭐 셀을 다닐 때 넣겠죠. 물론 배터리를 이렇게 다 넣습니다. 아주 정갈하게 보관했어요. 그 다음에 컨센터 하나가 있어가지고 컨센터를 하게 해놨어요. 뭐 대학 학교 가면 그 뭐지 태블릿 PC 막 다 모아가지고 하듯이 컨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 다 하게 해놨습니다. 아, 모양은 그럴싸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가 발화가 됐어. 어떡하실 거예요? 여기는 화약 창고가 되어버린다. 전체가. 파파파파파파 그냥 화재 확산 화약 창고예요. 왜 이거를 자동차를 가르치신다는 그 교수님들이 이거를 한 개 한 개 갖다 놓든지 왜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다 갖다 모으는지 모르겠어요. 충전 기능을 가지고 어떡하실 거예요? 학교 다 태워먹을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이거 성수동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예전에는 정비 공장에서 불 자주 났는데 요즘 불이 많이 안 나는데 불이 났어요. 실질적으로 현재 몇 년 전에 불이 났는데 옆에 부품 가게하고 다 태워먹었어요. 정비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분이 다 날렸잖아요. 어떻게든 불난 원인은 자동차 도장 부스가 10년 전에 한 그 부스가 10년 된 보일러가 사가가지고 난 거예요. 10년 된 보일러가. 누구라도 붙들고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 보일러 매일 불나는 수시로 불나는 그 보일러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끝까지 물고 들어가니까 결국 그 회사는 뭐예요? 확대된 화재의 시간을 50%를 변상해 줬어요. 그 전체.
그만큼 그 상품의 제품을 만들어서 낸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에너지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거 불 나면은 하나가 하면 옆에서 다 번질 텐데. 그래서 번지지 않는 차단 장치가 있느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화재가 혹시 화재가 나더라도 이 안에서 화재 처리가 다 마무리되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냐? 없어요. 그냥 쇠함에다가 그냥 쇠로 옛날 보면 캐비넷이죠. 쇠 캐비넷에다가 단열재 조금 넣고 몰아가지고 넣은 거예요. 미친 제품을 자동차 교수제라는 분이 선택해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아예 멀리 분산시켜놔야면은 위험 요소가 적죠. 거기서 끝이 나죠. 왜 폭탄할 거냐, 뭐라도 있는 얘기죠. 화재 진압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용훈 교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오닉 배터리가 이만하다 이겁니다. 저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용훈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액체가 있어요. 물도 좋습니다. 여기 안에서 셀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어느 하나가 불이 나요. 화재가 나요. 확산은 되죠. 그러면 위에 있던 물이 여기를 침투시키는 거죠. 자, 제가 수많은 그 이용훈 교수님하고 우리 마당에서 배터리를 포개면서 폭발시켜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보는가, 와, 원천 진화는 불가능하다.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다 발화되기까지는 근본적인 진화는 불가능하다. 에너지 제로섬을 만들어줘야지만은 화재가 재발하지 않지. 어쨌든 제 결론은 안에 있는 에너지 제로 시점까지는 그 한 셀 단위, 묶음 단위에서는 전체 에너지를 발화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방출시켜야 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 진화는 어렵다. 얘가 에너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남아있는 데에서 화재 중단은 어렵다라는 게 제가 어떤 하시는 걸 보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로까지는 강화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제가 아까 배터리 2대라고 했죠? 차 2대분이 한 대가 맞는다고 했죠? 그럼 2대 중에 2개가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면 얘가 불이 나든 이 밑에 배터리로는 확산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차단이 된다. 여기가 불이 나더라도 위에 배터리가 2차 화재가 안 나야 되고, 여기에서 배터리가 있더라도 2차 화재가 안 나야 됩니다. 어느 게 나더라도. 네. 그러면 화재가 전파가 안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에너지 제로를 여기 70kW 킬로와트에서 과충전대가 나온 70kW의 어떤 전력이 발열 열 온도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열을 연소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안 타고, 타기는 다 타더라도 10시간에 걸쳐서 얘가 나타나게 하든지 5시간에 걸쳐서 1시간에 걸쳐서 타게 하는데, 에너지를 서서히 태어나가야죠. 작은 불씨로.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건조한 배터리에다가 뭐라고 하죠? 담치면 무슨 물에다가 이제 담는 거죠. 침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발화가 되면은 여기에 있던 액체가 이쪽으로 싹 들어와 가지고 이 수조 하나를 담궈 놓게 되면은 얘가 서서히 이제 화재가
불이 타서 에너지 제로등까지 오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연장을. 그래서 열량을 줄여서 여기에서 발생된 열량을 이용해서 여 밑에 배터리로 밑에 거나 위로 올라가는 어떠한 열의 전달을 줄여주는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는 뭐냐면은 단열재, 우리 또 이호근 교수님이 가지고 있던 단열재 기가 막힌 게 있으시더라고요. 단열재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인 화재, 불꽃 점화는 차단시키고 한쪽에서는 에너지가 서서히 발산되게끔 하고 한쪽에서는 이제 차단을 시켜주면 되죠. 이게 화재가 확산 안 되게끔. 아, 이런 걸 하나 만들고 화재가 나더라도 이게 이렇게 확산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폭구라고 합니다. 굴뚝이죠. 우리가 집에서 뭐 매일 불 때는데도 불 안 나지 않습니까? 왜? 굴뚝으로 빠지니까. 화재가 다른 쪽으로 전파 안 되는 굴뚝으로 빠지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되는 열이 어느 한 굴뚝으로 굴뚝 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빠지면은 화재로부터 안전한 굴뚝을 제공해 주면은 화재가 안 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ESS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가지고 한 대로 충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들 전기지 전자과 쪽에서는 뭐 아직 해봐가실 텐데 저는 전문이 아니니까 뭐 충분하게 어려움이 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70kg 이거 두 개니까 140kg에서 100kW가 충전되어 있는 거에서 배터리로 바로 보내는 거 ESS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셀이 100kW를 하면은 이 셀에 대해서 안전한 방폭 구조가 화재 확산이 안 되는 구조로 된 셀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됩니다. 우리가 난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석유난로 갖다 놓을 수 있는 어느 장소에나 갖다 놔도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완속 충전이 됩니다. 언제? 야간에 국가 에너지 정책상 전기가 남나도는 야간에 완속 충전을 하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쭉 빼서 쓰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전력선 인프라라는 국가 정책이 나오는데 그 전력선 국가 인프라가 아니고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이런 셀을 쭉 갖다 놓고 야간에 완속 충전해서 빼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터리가 가장 필요한 게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폐차장밖에 없어요. 폐차장을 면허를 내야지만은 이 배터리를 수거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폐차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폐차장 내려고 그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돈이 됩니다. 왜? 조그만하면서 비싸잖아요. 플라스틱 쪼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폐차하면서 나오는 플라스틱 쪼가리는 다 갖다 버려도 돼요. 돈 버려가지고. 왜? 여기서 비싼 소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떠한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몇십억짜리 국가 정책을 우리가 자원 재활용 쪽으로 운영하시는 어떤 부처하고 해서 기획안을 내고 연구안을 만들고 이거를 우리 환경연합이 주도해가는 핵심이 되고자 하는 게 제가 2차 사업입니다. 우리 환경연합의 바람은. 이해 가셨는지 행선수를 돼가지고도 근데 뭐 나머지는 내가 요소 그래서 지금 요소 기술은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프레임 구조 방폭에 대한 거는 제가 이제 방폭 제품을 많이 생산하니까 어떤 구조로 어떻게 하면은 방폭대에서 프레임 화재 확산 구조의 방폭 프레임 구조는 제가 어제 에너지 연구원에서 나한테 한 달 주면 제가 만듭니다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물에 담그는 화재가 확산이 늦어지는 지연시키는 액체는 이호근 교수님이 지금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게 아닙니다. 소방으로 물 뿌려서 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뭐 소화기 가지고 물 끄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물에 담궈 가지고 서서히 타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옆에 집으로 화재가 확산 안 되게끔 단열. 그렇죠? 단열에는 방염이죠. 방염이 있고 또는 무슨 저희가 아예 불이 안 붙는 개념이 있고 불이 확산 안 되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 그 다음에 프레임 구조. 이러면은 이게 ESS로 확산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의 어떤 태양광 산업이, 그러니까 태양광 판넬을 막 붙이는 게 앞서가 있는데, 우리 전기업계에서는 그 지금 폐차 배터리 막 갖다가 ESS로 빨리빨리 변환시켜서 가지고 지방 곳곳에 설치해 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태양광 할 때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도 가가지고 중국도 가가지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태양광이 어떤 발전량 피크 때문에 답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 자, 미국은 가만히 보세요. 대륙이 동해에서 서로 길어요. 여기서 떠가지고 여기서 해가 지면 몇 시간이 걸려요? 이쪽에서 발전시킨 거를 이쪽에서 나눠 쓸 수 있고, 이쪽에서 발전 이쪽에서 나눠 쓸 수가 있어요. 동서로 길어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대륙이 남북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피크가 한순간에 동시에 다 와요. 그 다음에 태풍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가지고 태풍 하나가 근역이 전국을 다 덮어버려요. 모든 그룹이. 한순간에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태양광 산업 전체가. 중국이나 미국은 대륙이 넓으니까 태풍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쪽에서는 이쪽은 또 발전량이 더 좋아요. 태풍이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 국토 구조에서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구조 자체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남북으로 길어가지고 국토 구조 자체에서 밸런스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태양광은 해서는 절대 안 가능해요. 태양광 산업을 정책으로 밀어붙여서는 나라 망가지는 산업이에요. 단 하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빨리 ESS를 빨리 구축해놓고 그 다음에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ESS 3원계 배터리로 갔잖아요. 중국이 옳은 거예요. 저가형 배터리 ESS는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불안나고 확대 안 되고 싼 배터리로 해가지고 ESS를 먼저 깔아놓고 태양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3원계 배터리 불 잘 나는 배터리를 갖다가 ESS를 만드니까 수시로 ESS가 폭발하는 거 아니야, 불나고. 그러니까 ESS도 못한다. 배터리, 싼 배터리 못한다. 비싼 배터리 가지고 ESS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불나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중국한테 KO패 당했는데, 정책상 그거 정책 밀어붙인 놈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정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우쳐야 된다,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 똥꼬치 뿌리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는 정책. 더 가보자고. 말도 안 되는 그거. 하지만 이거를 유일하게 구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자동차 환경연합입니다. 이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게. 그래, 맞다. 전 세계 또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해외 배터리 있는 거 에너지 대부분 방전시까지 한국으로 다 같이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모듈 함에다 넣어가지고 충전 장치를 해가지고 아이오닉 한 대 나가면은 ESS 한 대씩 같이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 제로 정책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 배터리가, 보통 우리가 태양광 판넬 있지 않습니까? 판넬 하나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나오는 게 1m, 2m예요. 셀이. 이 1m, 2m의 셀이 지금 뭐 제가 할 때는 한 450W 나왔는데, 시간당 발전량이 보통 요즘 한 600W까지 나온답니다. 이 600W가 나오면은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은 3.6시간이 된다. 발전량이 대한민국의 평균이 1년 365일이 평균이. 제가 태양광을 해보니까 저희는 지붕이 좀 좋아가지고 3.7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저희는 공장 지붕에 있다 보니까 보통 3.6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3.6시간 곱하기 600W 하게 되면은 0.6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368, 한 2kW. 하루에 한 2kW 정도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2kW. 태양광 1m, 2m 하나 가지고 2kWh의 전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kWh라고 하면은 요즘 1kW의 전기 자동차가 보통 한 5km 정도 주행합니다. 5kW. 그러면은 내가 1m, 2m짜리 태양광 판넬을 하나 가지고 360 평균 하루에 10km를 주행할 수가 있어요. 10km. 그러면은 1m, 2m, 2m 판넬을 하면은 하루 20km가 주행 가능합니다. 그 태양광에서 준 전력 가지고. 내가 40km를 주행한다 평균하면은 이게 2m, 4m면은 8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은 웬만한 쪽에서는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ESS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은 전기 하나도 거기서 발전된 양 가지고 내가 하루 40km 정도 주행을 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에너지 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어떤 주택 개념이니까 이게 에너지 제로 정책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에너지 제로 정책이. 그 판넬 몇 개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도시 아파트 국가잖아요. 아파트 국가니까 이 판넬을 못하니까 시골들은 판넬 이거 주차장 하나 면적하면은 2m, 4m 아마 이거 6장 정도 하면 주차 면적이 될 겁니다. 3m에 6m 그러면은 9장이 들어가네요. 9장이면은 하루 10km씩이니까 9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주차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올리면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태양 에너지만 가지고 전기 자동차 90km 주행할 수가 있어요. 네. 미국, 동남아, 후진국 다 모든 자동차 이렇게 갑니다. 네. 다른 주유소도 필요 없습니다. 태양광 판넬하고 ESS 하나만 딱 있으면은 갑니다. ESS를 새 걸로 가려고 하니까 문제지 폐차용 배터리를 가지고 ESS 만들면은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사업을 우리 환경연합이 지금 우리가 하는 고품질 중고차 플러스 알파로 지금부터 사업 기획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게 투자금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사업 초기에 투자금을 아예 뭐 저쪽에 미국에 뭐 아주 큰 손이 탁 주는 거 외에는 제가 여기 IPO라고 저 주식 상장 때문에 가면은 가장 골치 아픈 게 누군가부터 투자 돈이라는 거를 받았을 때가 너무나 어떤 아예 큰 데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작은 회사들이 투자 받았을 경우에 그 어떤 모험적인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늘도 이 회장이 뭐 투자 뭐 전무하는 사람 제발 좀 사업에는 돈을 투입시키지 마라, 개입시키지 말아라. 조그마한 돈도 못 버는 사람이 투자 받았다고 큰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작은 돈부터 돈을 모아가서 불려갈 수 있는 사람이 큰 돈도 불려갈 수 있는 거지 큰 돈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저희 환경연합이 누군가의 손을 버리지 않고 저희 손으로 1년에 몇억에 몇십억의 매출을 내고 그 다음에 그 기반을 가지고 국가에다가 또 정책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면서 그래서 우리 환경연합의 자체 자산으로 어떤 연합이 커가야지 연속성이 있는 거지
누군가의 자금이 들어오는 순간 저희 환경연합은 그 자리에서 무너진다. 전임,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환경연합을 끌어오셨다가 우리 환경연합 중간에 이렇게 큰 고충을 겪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누군가의 돈이 개입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 돈 개입은 나중에 항상 정치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서 자체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못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다치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돈 몇 푼 넣어놓고 계속 꼬치꼬치 따지고 들어버리면은 투자 몇 푼 해주고 난 뒤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연합이 그렇게 좀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